여러분 반갑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 선택 황지원입니다. 자, 36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자, 36회 공인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총평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단원별 출제 문항은 크게 의미가 크게 나타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차이점은 7단원의 개발관리론이 가장 쉬운 단원인데 문항 수가 좀 적어졌죠. 그렇지만 다른 경제론이나 시장론, 정책론의 문제가 좀 한두 문제씩 더 많아지긴 했지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계산 문제가 특이하게 36회는 한 문제 더 추가되어서 보통 9문제, 10문제 이렇게 출제되는데 11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가장 많이 나올 때가 주로 10문제였는데 아무래도 출제자는 계산 문제가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좀 어렵게 느껴질 거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계산 문제 유형을 좀 늘리면서 문항수를 늘리면서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은데, 자, 계산 문제 난이도도 따져본다라면 경제론에서 처음 출제됐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나머지는 다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의 숫자만 바꾼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물론 이제 시장론의 허프의 모형에서 좀 응용 문제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지만 나머지 이 두 문제를 뺀 9문제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의 숫자만 변형되었던 문제가 좀 출제되어서 역시나 계산 문제를 꾸준히 준비하셨던 분들은 어렵지 않게 많이 풀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난이도 분석은 이 난이도의 평가는 선생님들마다 조금 주관적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난이도 상의 문제가 4문제로 보이고 이 4문제는 모두 다 계산 문제입니다. 경제론에 처음 출제했던 경제론의 계산 문제 하나와 시장론의 허프의 문제고, 금융론에서 금리를 구하는 원금 균등 방식의 계산 문제와 감정평가의 이제 원가법을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원가법을 난이도 상에 넣고, 나머지 이제 난이도 중하의 문제인데 우리가 난이도를 구분했을 때는 전에 기출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면 난이도 하에 해당되고, 전에 출제했던 기출문제가 약간 변형되거나 좀 어려운 문제 유형으로 출제됐을 때 난이도 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보면 난이도 중과 하에 보면 총 36문제로 80점 넘기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긴장감도 있고 그날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객관적인 평가로 봤을 때는 36회는 좀 어렵지 않았던 학개론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되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고 마지막에 제 개인적인 36개 총평과 37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는 자뿐만 아니라 당일에 제가 이 해설 강의를 찍지 않고 시간이 좀 한 이틀 정도 지난 후에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뿐만 아니라 좀 새로운 지문까지도 좀 해석을 해주고 좀 더 해석할 부분이 있다라면 조금 더 가능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37회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 1번 문제 보죠. 난이도가 가장 옅은 색은 난이도 하, 가장 진한 색이 난이도 상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옅은 색은 난이도 하의 문제고,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 가장 좀 쉽게 나왔죠. 많은 단서가 주어지고 뭐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최유효용의 근거가 되는 건 부중성과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만들 수 없다 보니까 만들 수 없는 토지는 귀하니까 가장 좋은 이용해야 돼.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가장 좋은 이용을 해야 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나머지 주문을 보니까 지대지가를 발생시킨다, 지대지가가 커진다는 얘기하죠.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가나 지대가 커진다. 땅값이 비싸지니까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라고 나온 건 부중성을 얘기하겠죠. 1번에서 어렵지 않게 답을 체크할 수 있었을 거예요. 1번, 2번 답이 이렇게 명확하게 쉽게 나오면 문제 풀 때 좀 편안한 느낌이 들죠. 긴장감이 좀 해소가 될 거니까. 그래서 좀 더 다른 시험에 비해서 좀 더 수월하게 많은 분들이 좀 점수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두 번째 보죠.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업을 분류할 때, 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관련 서비스업은 우리가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이죠. 자, 관리업과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것이 분양대행업이었죠.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업을 크게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 이렇게 구분되는 거지,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에 1번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자, 3번에 자, 주택의 분류에서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에서 가장 쉽게 나온 문제 유형이에요. 자, 단독주택에 해당되는 거, 건축법에서 단독주택, 우리가 암기할 때 아파트, 연세 이렇게 공동이 있고, 연세, 가, 중, 단독이 있겠죠. 이렇게 얘들이 단독인데 다가구와 다중주택을 얘기하죠.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었을 거고, 1, 2, 3번이 너무 수월하게 답이 명확하게 나오다 보니까 시간도 쫓기지 않고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4번에 보죠. 자, 부동산 용어, 토지의 분류 문제인데, 자, 조금 좀 새로운 지문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기억해 보니까 주상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건물을 지어져 있거나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택지 또는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죠. 맞고, 자, 니은에 자, 뭐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핵심 키워드는 등록하는 단위, 등기 등록 단위가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35회 때 필지와 그 다음에 지목을 이렇게 속여내 가지고 아마 그 지문을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다 출제자가 출제한 것 같아요. 등기 단위, 등록 단위는 필지라고 해야죠. 획시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얘기하고, 얘는 틀렸고, 자, 디귿에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여러 필지의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일단지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 여러 번 출제했던 지문이었고, 자, 리을에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부가 없는 해변 토지를 뭐라고 하냐라고 할 때 이건 빈지라고 하죠. 빈지. 토락지는 물에 잠긴 토지를 얘기하고, 자, 미음에 택지, 농지, 산지, 임지,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하죠. 다음 단어가 용도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 토지라고 한다면 후간, 이내, 용도지역 내에서는 이행지, 용도지역 간에는 후보지 이렇게 나와야죠. 후보지.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 이렇게 3번 체크할 수 있고, 자, 5번에 마케팅에 대해서, 자, 개발관리론의 한 문제가 마케팅 문제가 나왔죠. 마케팅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자, 포피믹스, 자, 재판가유라고 했죠. 제품, 자, 판매 촉진인데 얘가 광고 촉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좀 틀리게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외국에서 나왔던 이론을 우리 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이 한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피로 시작되는 이 프로모션이 얘가 옳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 이의제기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 시험에서는 판매 촉진, 판촉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광고 촉진하고 새롭게 나왔던 건 좀 다르게 나왔던 거지, 프로모션이 옳게 나왔기 때문에 재판, 가유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건 맞는 거고, 자, 관계 마케팅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맞고, 자,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자, 고객은 소비자 중심의 아이다 원리, 아이다 순서가 어텐션, 인터레스트, 디자이어, 액션, 이 세 번째 디자이어가 중요했었죠. 옳게 나왔고, 자, 네 번째 STP 전략에서 STP는 세표차 이렇게 외웠죠. 세분화, 표적시장 선정, 그 다음에 차별화, 또는 영어로 포차, 포지셔닝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파트너십, 동반자 관계 전혀 말이 안 되는 단어가 나왔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고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도 되겠죠. 자, 세분화는 세수하고 공차한다. 수요자를 세분화해야죠. 그래서 쭉 보니까 고객, 소비자, 수요자를 세분한다, 구분한다, 나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틀린 건 4번이고, 자, 6번에 보니까 수요 공급의 변화에서, 자, 수요의 변화에서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 원인을 제시하고 곡선의 이동 방향을 물어봤는데, 자, 대출 금리가 인하되었다. 그러면 대출 받기가 쉽겠죠. 그럼 수요의 증가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맞고, 자, 건축자재 하락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건축자재 원자재가 싸졌으니까 공급하기가 쉽겠죠. 공급의 증가일 거니까 공급은 우측으로 맞고,
자, 대체재 가격의 상승이라고 나왔는데, 자, 5번에는 보완재 가격의 하락. 대체재 보완재는 무조건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과정이었죠. 자, 대체재는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사는 재화죠. 안 사고 다신 다른 재화로 대체한다. 안 살 때 사는 재화를 얘기해요. 자, 대체 관계의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는 건 이 재화를 수요 법칙을 쓰면 비싸면 안 산다. 이 재화를 안 살 거예요. 자, 그러면 대체 관계인 해당 부동산은 뭐 한다? 산다. 자, 대체재는 안 살 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사니까 수요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뭐 명확한 지문이니까 우리 연습했듯이 3번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격 올랐어? 그럼 얘는 안 사지. 비싸면 안 산다. 수요 법칙이죠. 안 살 때 대체재는 사는 거니까 얘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자, 5번 한번 보면 보완 관계인 재화 가격이 하락했다.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 거죠. 그럼 이 재화를 살 거예요. 산다. 근데 보완재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살 때 사겠죠. 해당 부동산도 산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우측으로 간다. 맞는 얘기고. 자, 보조금 지급했으니까 만들기가 더 수월하겠죠. 공급은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나머지는 다 옳고 3번이 틀렸고. 자, 7번에 유량과 저량의 경제 변수. 우리가 이거냐 저거냐 우리 학기론에서 매번 나오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량 저량이죠. 두 번째 정부의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세 번째 할인법과 비할인법. 네 번째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구분하는 거. 이 4가지 중에 언제나 매번 2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왔는데 올해는 3문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저량을 외웠죠. 저량을 재자가 보통부인 이렇게 암기 코드로 우리가 외웠는데, 자, 재고, 자산자본, 가격, 재자가, 보급률, 통화량, 부채 인구수 해서 이렇게 저량은 기억, 디귿, 비읍 이렇게 5번이네요. 자, 기억, 디귿, 비읍 이렇게 5번 체크할 수 있을 거고. 자, 8번에 토지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뭐 중요하다 그랬죠. 사실 좀 더 어렵게 본다라면, 자, 수급 조절이 어렵다죠. 어렵다. 언제 어렵다? 단기일수록 어렵고, 장기에 그나마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었는데, 어쨌거나 수급 조절이 어렵죠. 이유가 뭐냐면 토지는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수요와 수급은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죠. 자,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할 거예요. 수요자가 경쟁하니까 수요는 증가할 거고,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공급이 어렵죠. 물리적 공급은 아예 안 되고, 물론 경제적 공급이 일부 가능할 수 있죠. 그래서 균형을 잡기가 거의 어렵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귀에서 서로 살려고 할 거고, 만들 수 없으니까 공급이 어렵다. 물론 이게 자연적 특성에서 가장 관련 깊은 게 뭐냐 그러면 부중성이죠. 부중성. 올해 자연적 특성의 답도 부중성이었죠. 그래서 수급 조절이 어렵다라고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뭐 당연한 내용이고. 5번에 국지성을 보인다,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이건 부동성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매년 나와서 답과 관련되었는데 올해는 그냥 답과는 관련 없이 이렇게 지역화, 국지화, 국지성을 보인다. 이런 뭐 당연한 얘기죠. 많이 했던 지문들이니까. 자, 9번에 보니까 균형점의 이동이 나왔는데, 자,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 물량이, 원래 이제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균형 물량이라고 표현했네요. 뭐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균형량이 감소하는 경우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균형량이 감소한다. 자, 균형량이 감소한다는 건 감소가 나왔으니까 수요 감소, 공급 감소가 이걸 변화시켜서 균형량이 감소되었을 거예요. 자, 둘 다 변화폭이 나왔으니까 크게 변한 걸 따져가야죠. 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클 경우, 수요 감소가 클 경우, 수요 증가가 작을 경우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크게 변한 것만 우리가 따져봐서 균형점 이동을 판단하겠죠. 자, 이때 자, 균형량이 감소하니까 감소가 나와야 되겠죠. 수요 감소든 공급 감소든. 그래서 증가는 답이 될 수 없을 거고, 감소는 2번 아니면 3번이네요. 근데 가격이 상승해야 되니까 공급 감소가 나와야죠. 수요 감소면 가격 하락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수월하게 좀 체크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자, 10번에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자, 한계 비용 곡선과 한계 편익 곡선이 나왔는데, 이 말이 우리가 좀 연관 짓는다라면 외부 효과와 좀 연관 지어보죠. 외부 효과는 소비와 생산 측면에서 모두 작용이 된다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생산할 때는 만들어가는 비용,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소비 측면에서는 편익을 봤어요. 편익,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자, 그러니까 비용을 얘기하는 건 이건 생산 측면이고 이건 공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편익을 얘기하는 건 우리가 소비하는 이유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편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소비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다루 수요 공급으로 얘기하면 수요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계 비용 곡선은 이건 공급 곡선을 얘기하는 거고, 한계 편익 곡선은 수요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경제학에서 쓰는 표현이긴 한데 뭐 출제자가 어렵게 보이려고 그냥 서로 이제 처음 보는 단어를 좀 썼던 것 같아요.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 없어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에 보니까 수요량은, 곡선상의 수요량은 수요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전적 개념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출제자가 그동안은 많이 틀리게 냈는데 이건 옳게 내고, 최소 수량이 아니라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다 최대 수량,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양을 기준 잡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 자, 3번에 보니까 수요 자체 변화를 말하며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곡선이 이동한다라는 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죠. 수요 자체가 변화되어서 곡선이 이동하는 건 수요의 변화,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공급함수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가격이죠.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를 표현한 거다. 맞는 얘기네요. 자, 5번이 옳은 지문이고 크게 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이 전혀 없어요. 자, 11번에, 자, 이 문제가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전에 이제 32회인가? 33회네요. 33회에 자, 개별함수를 시장함수로 바꿔주는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렇게 원리적으로 접근한 문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죠. 그래서 36회 처음으로 출제했던 문제 유형인데, 우리가 이제 개별함수를 합쳐서 시장함수로 바뀔 때 수평적 합이다라는 지문들도 답으로 나왔고,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수평적 합이라는 건 양을 합한 거다, 이런 의미를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어요. 양을 합한 거다, 양을. 그러면서 양이 합해지면 가로로 늘어나니까 더 시장함수의 곡선이 완만해지면서 탄력성이 커진다, 이 말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계산 문제를 좀 원리적으로 좀 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접했으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바로 스킵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갔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이 남아가지고 좀 해석을 한다면 양의 합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A 수요함수에서 이렇게 나왔고 B 개별함수가 수요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얘를 합했을 때 시장 수요함수는 양의 합이니까 양을 합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A 수요함수에서 얘를 양의 함수로 좀 바꿔놓는다면 Q는 이라고 바꿔놓는다면 얘를 넘겨서 QDA는 100-P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자, B 수요함수를 Q는 이라고 바꾼다면, 자, EQ가 넘어간다면 EQDB는 100-P가 될 거고, 2로 나눈다면 QDB는 50-0.5P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1이 0.5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양을 합했다니까, 자, 얘 QDA는 여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QDB는 여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를 합한 새로운 시장함수의 QM이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 시장함수의 Q는 얘와 얘를 합한 거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하면 100 더하기 50이니까 150이고 마이너스 1P 0.5P니까 1.5P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새로운 시장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보기에서 나왔던 건 Q는이 아니라 P는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P는 꼴로 바꿔준다라면, 자, 1.5가 넘어간다라면 1.5P는 150 마이너스 QM 이렇게 되겠네요. 1.5를 다시 또 나눠준다라면 P는 100 마이너스 1.5분의 1QM 이렇게 되겠네요. 자, 1.5는
2분의 3이니까 역수죠. 1.5분의 1이니까 그럼 뒤집어주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얘는 3분의 2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4번 100-3분의 2qm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이 문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 유형이라고 보여져요. 이유는 전에 한 번도 안 나왔던 유형이다 보니까 시장함수를 바꾸는 원리적으로 양의 합이다 수평적 합을 계산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이제 37회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원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해석까지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2번 가격 탄력성이 1.6이라고 나왔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5%일 때 원래 탄력성을 통해서 수요량의 변화를 구할 때 여러 개의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3개가 주어지거나 2개가 주어지는 문제가 주로 나왔는데 이번엔 딱 하나만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 곱하기 가격 이렇게 하면 곱하면 양이 나오겠죠. 자, 곱하면 양은 8%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8은 또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출제자가 그래서 고민 없이 너무 좀 쉽게 답을 주려는 했던 의도가 제법 많이 보이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8%고 얘가 중간이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그래서 8%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답은 5번이고, 자, 13번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자,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사실 어려운 지문들이 처음 등장하는 지문이 좀 일부 있었지만 답이 되는 지문이 2번인데 먼저 2번 먼저 보죠. 자, 옳은 거라고 했을 때 이 등 비용선의 문제는 전에도 좀 출제가 됐어요. 32회에도 출제가 됐고 34회에서도 답이 되는 지문으로 출제가 됐던 거니까 기출지문만 충분히 했으면 답을 찾는 데는 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1번은 모른다 하더라도 2번 넘어왔을 때 등 비용선,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이 비용이 배버가 얘기했을 때 비용은 수송비, 노동비 또는 인건비, 직접이 3가지 중에 비용은 2개였죠. 수송비하고 노동비 이 2가지인데 모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수송비만을 얘기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 입지를 바꿀 때 추가적인 수송비, 운송비, 자, 운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이다. 뭐 틀린 지문이 없죠. 틀린 내용이. 그래서 이번 지문을 보고 우리 기출문제를 좀 풀었던,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중요한 부분을 잘 체크했던 지문이니까 답을 찾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이렇게 답이 찾으면 나머지 안 읽고도 넘어갈 수 있었어야 되고, 사실 처음 보는 지문이 있으니까 이런 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처음 보는 걸 읽어서 알 수는 없으니까. 자, 1번부터 한번 해석해 보죠. 자, 원료 중량이 제품의 중량보다 무거우면 얘가 큰다라면 원료가 무겁다. 자, 그러면 원료 지수, 이 원료 지수 개념이 중요한데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1보다 작으냐 1보다 크자. 1보다 크면 원료가 무겁다를 얘기하는 거죠. 음액값을 갖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원료 지수는 모두 다 양수값을 가지고 있어요. 양수값이고 음액값은 없고 1보다 크냐 작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지문을 썼고, 자, 3번에 임계 등 비용선, 이게 다음에도 우리 시험에 나올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을 아주 자세히 공부한 건 아니고 시험에 나왔던 것만 중심으로 공부를 해서 이것까지는 배우지 않았던 부분인데, 자, 알 필요가 현재는 없고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분석 내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에서 출제자가 2번을 답을 썼다는 건, 자, 1번이나 3번, 4번 어려운 지문들에 좀 이렇게 멘탈을 좀 흔들어 놓고 전에 기출 지문을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답을 찾는 데 문제가 없잖아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임계 등 비용선은 우리가 이제 노동비와 수송비를 비교했을 때, 자, 여기에 보니까 운송비의 절감액 추가, 운송비 추가 부담에 뭔가 좀 문장이 말이 안 되죠. 자, 운송비 절감액과 운송비 추가 부담액 말이 안 돼요. 노동비 절감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비가 줄어드는 것과 운송비가 추가되는 걸 비교해서 노동비가 줄면 움직일 거고 운송비가 추가되면 움직이지 않을 거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걸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임계 등 비용선이에요. 그래서 노동비가 절감하는 것과 운송비가 추가되는 거에 동일한 등 비용선을 우리가 임계 등 비용선이라고 얘기해요. 큰 의미는 없지만 정확한 해석은 여기에 노동비 절감액이라고 나와야 되고,
최소 운송비 지점은 운송비가 최소돼야 되니까 운송비를 결정하는 건 원료나 제품의 중량, 무거운 정도와 이런 노동비 지적 이익과는 관련이 없고 거리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중량과 거리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최소 비용보다 최대 수익이 큰 곳을 최적 입지로 보았다가 아니라 배번은 최소 비용 이론이니까 비용 측면에서만 본 거야. 비용이 최소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입지 조건이다 라고 해석했으니까 자, 이건 관련이 없고 최소 비용이 가장 기업의 최적 입지로 본다 라고 해석해야 돼요. 자, 나머지 지문들은 좀 어려운 지문들을 많이 썼지만 답이 되는 지문이 너무 명확하고 최근에 34회도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사실 이것도 난이도 상에 해당되지는 않고 좀 변형된 문제라고 해서 난이도 중에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자 14번, 자 역시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인데요. 자, 지대이론에서 옳은 거 리카도 차액지대죠. 자, 비옥한 토지의 한정, 부족과 수학 체감의 법칙 제시하면서 이건 뭐 무수히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여기까지는 맞고, 지대는 잉여이다. 잉여 맞죠? 잉여로 봤다는 게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잉여는 남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거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자,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대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죠?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주는 거지 지대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와야 옳은 거죠. 물론 이것도 옳은 거죠. 자, 지대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 지문이 좀 응용 지문이 좀 나와서 난이도 중에 해당되는 건데, 자, 잉여라는 말은 남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거지 지대가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 자, 니은에 소요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우리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고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바로 틀렸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고, 자, 디귿이 조금 좀 어렵게 느껴졌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자, 튀는 위치지대죠. 위치지대는 운송수단의 차이에 따라서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거냐, 자,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건 지대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자, 기울기에 따라서 집약농업과 조박농업, 뭐 명확하게 우리가 한 개 지대곡선을 이해할 건 아니고 도심은 집약농업이었고 외곽은 조박농업이었다라는 건데, 자, 위치지대는 운송수단 차이가 아니라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서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지대가 달라지고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운송수단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자, 튜넨의 고립국 이론이나 논문에 보면 운송수단은 우마차로 딱 한정되어 있어요. 딱 정해져 놓은 거예요. 교통수단은 무조건 우마차로 했을 때 위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수송비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전제되었던 이론이에요. 그래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항상 지대이론 공부할 때 배우지 않은 건 답과 관련성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했죠. 운송수단 차이는 관련이 없더라. 그래서 이 응용 지문들이 좀 쓰여져서 난이도 중에 해당됐던 문제예요. 자, 기억은 사실 35회 때 리카도 차익지대가 나오면서 지대가 잉여니까 잉여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는 거야. 이 지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그 지문을 다시 한번 공부했는지를 확인차에서 출제자가 출제했던 것 같아요. 자, 지대는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 니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디귿 튀내는 위치대인데 위치에 따른 수송비 차이가 지대 차이를 다르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운송수단과는 관련이 없다. 답은 기억 1번이 답이 될 거고, 자, 15번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율적 시장 이론인데, 자, 약성은 과거 반영되어 있는데 과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과거 반영됐으니까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해 얻을 수가 없다. 자, 준강성에서 과거 현재 반영된 거죠. 공표된 사실, 예전에 공표했던 건 과거, 공표된 즉시하면 현재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 현재까지를 분석하는 걸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 과거 현재가 반영됐으니까 과거 현재를 분석했을 땐 초과해 얻을 수가 없다. 강성에서는 어떤 짓을 해들어도 초과해 얻을 수가 없다. 정상 이윤만 얻는다. 자, 불안정 경쟁 시장도 조건만 갖추면 할당이 될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보너스 답으로 나왔던 지문이죠.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죠. 발생할 수 있는데 할당이 되려면 초과이윤이 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조건이 사실은 중요하죠. 초과이윤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초과이윤을 소멸시키기 위한 정보 비용이 동일하다라면 이 초과이윤이 사라지면서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답은 4번. 워낙 유명한 지문이니까 좀 수월하게 답을 체크했을 것 같긴 한데, 자, 16번 난이도 상해 문제예요. 34회죠. 34회 허프 문제가 마찰 계수가 1일 때와 2일 때의 차이를 바탕으로 좀 응용 문제를 냈는데 36회에서도 약간은 좀 응용 문제를 냈네요. 자, 마찰 계수는 1을 줬고 허프 무형이니까 모두 구매자고 주민이 8,000명인데, 자, 근데 문제를 보니까 허프의 내용에서 2022년에 점포의 매출액은 4억이랬대요. 2022년에는 매출액이 4억 원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근데 나머지는 동일하지만 증축을 통해서 면적이 A가 2,500제곱미터로 커졌다 이랬을 때 2024년 커졌을 때 2024년에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원래 우리가 이제 허프 모형을 봤을 때 각각의 유인력을 구하고, 두 번째 해당 점포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해서 전체 인구수나 매출액을 곱해서 해당 점포의 매출액이나 인구수, 유입되는 인구수를 계산하는 거였는데, 일단 한번 보죠.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A 점포가 나중에 증축을 통해서 2,500제곱미터로 변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비율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2022년에 500제곱미터일 때 따져본다라면, 자, 첫 번째 2022년에 했을 때, 자, 그러면 A의 유인력은 거리의 제곱분의 크기니까 5의 제곱분의 500 이렇게 한다라면 5의 제곱은 25니까 20 이렇게 되겠네요. 자, B의 유인력은 10의 제곱분의 2000이니까 그럼 얘는 100이니까 20 이렇게 될 거고, C의 유인력은 5의 제곱분의 1000 이렇게 될 거니까 25니까 25, 4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A의 유인력의 비율을 구하면 전체분의 A 거죠. 전체 20, 20, 40이니까 80분의 20.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0.25 이렇게 나오겠네요. 25%. 그러니까 첫 번째 A 점포가 500제곱일 때는 A의 유인력의 비율이 0.25, 25% 나왔고, 그럼 두 번째 2,500일 때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2024년에 자, 증축되었을 때, 자, A의 유인력은 5의 제곱분의 2,500이니까 2,500 하면 100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 B, C는 똑같겠죠. 자, B는 20, C는 4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유인력의 비율은 전체분의 A 거니까, 자, 160분의 100이네요. 160분의 100 이렇게. 뭐 16분의 10 써도 되고, 이걸 계산하면 0.625 될 거예요. 0.625. 62.5%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될 건, 자, 두 개를 통해서 A의 유인력의 비율이 0.25에서 이렇게 0.625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자, 근데 비율이 이렇게 변했는데 처음에 A의 매출액이 4억이 나왔어요. 4억 원이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러면 전체 매출액이죠. 총 매출액의 25%만큼 0.25만큼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4억 원을 벌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총 매출액을 곱하면 여기에 얼마를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비율이니까 비율에다가 총 매출액을 곱하면 해당되는 점포의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을 건데, 그럼 첫 번째 0.25 곱하기 네모는 4억이니까 0.25를 나누면 이 총 매출액이 얘가 16억이 나오겠네요. 16억 0.25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16억을 곱하면 0.65 곱하기 16 하면 여기에 10억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건 이거죠.
2024년에 매출액이 얼마냐 이렇게. 자, 어찌됐거나 응용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허프의 이론을 계산 문제를 풀려면 그 해당 점포의 유인력의 비율을 알아야 되겠죠.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25%에서 62.5% 변했다. 근데 A가 매출액이 4억 원이라고 제시됐으니까 전체가 얼마길래 4억 원을 벌었냐? 전체 25%만큼 4억을 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16억이고, 그럼 변화졌을 때 62.5%일 때 전체 매출액이 16억이라고 정해지면 얼마 벌겠다. 16억에 62.5%가 얼마냐? 10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응용 문제니까 역시 이 문제도 자신이 없으면 스킵해야 되겠죠. 이런 어려운 문제는 불합격시키려고 출제자가 의도한 문제니까 굳이 이걸 풀려고 욕심내시면 안 되죠. 정말 시간이 남아서 할 게 없다라고 했을 때 한번 풀어보는 거죠. 자, 16번 조세정책 문제에서 가장 최근에 10년 중에 가장 쉽게 나온 거죠. 요즘 조세정책이 좀 어렵게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자, 보유세는 두 가지 있었죠. 종부세와 재산세가 있었는데, 국세이면서 보유세는 종부세. 보자마자 뭐 3초 컷이겠네요. 종부세. 자, 18번에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 최근에 34회도 이제 도시지역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도시지역 나오면 용도지역은 전 국토를 도관, 농자 이렇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시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나눠지죠. 주상공록. 자, 그래서 주거지역, 우리가 자세히 뭐 전일준이다, 이렇게 부생자다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주거지역, 주상공록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거죠.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함정을 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것도 잘 풀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1차 하시는 분들도 계속 설명했던 거니까. 자, 19번에 할인법, 이거냐 저거냐 했을 때 할인법의 순순의 현가였죠. 순순의 현가 들어간 건 없네요. 그래서 기억, 디귿, 미음이 역시 이것도 뭐 한 3초 컷에 답 찾을 수 있을 거고, 난이도가 좀 쉽게 느껴지는 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문제가 제법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충분히 좀 어려운 문제도 좀 고민하면서 실수를 덜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조세정책의 문제인데, 자, 취득세는 지방세죠. 취득단계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위해서 이런 기능이 있다. 맞는 얘기죠. 지방세니까. 자, 두 번째,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이익가 증가함으로 경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 지금 지문에서 전에 기출 지문에서 자, 세금을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거야.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라고 해야 돼요. 발생한다. 좀 더 해석하면 총잉여가 증가가 아니라 감소하면서, 총잉여가 감소하면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잉여가 줄어든 만큼이 경제적 순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 총잉여까지는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적 순손실은 발생한다. 언제 순손실이 커지냐라고 할 때 탄력성이 커질수록 순손실이 커진다. 순탄, 이렇게 암기 코드도 있었죠. 자,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 뭐 워낙 유명한 지문이죠. 자, 파는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이 중과되었으니까 안 판다. 그래서 공급이 얼어붙는다. 공급이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은 뭐한다? 상승한다. 워낙 유명한 지문이어서 이것도 좀 쉽게 여기까지 풀었을 거예요. 자, 박스 문제인데 기억은 맞고 니은 디귿은 틀렸으니까 니은 디귿 들어간 건 틀리겠네요. 자, 그러면 자, 리을 하나 봐야 되겠는데, 자, 조세정책에서 우리가 암기했던 거죠. 자, 비탄력일수록 비싸게 팔아야 총수입이 유리하다. 총수입 면에서. 그 다음에 가수비가 비싸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야지. 그래서 비탄력적일수록 조세 부담이 크다라고 암기했던 거죠. 자,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공급이 비탄력이라는 거네요.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공급자의 부담이 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급자 임대인. 공급자가 소유자보다 조세 부담이 크다. 맞네요.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 자, 미음의 헨리 조지는 이라고 나왔는데, 일단 뭐 답은 나와가지고 크게 의미가 없는 보기이긴 하지만 35회에 헨리 조지가 단답형으로 나왔죠. 토지 단일세. 자, 토지 단일세를 주장하는 건 맞는데, 자,
자, 이게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한 게 아니라 토지 단일세가 이제 학자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 토지 단일세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게 나올 거야 라는 건데 답과는 크게 관련 없는 지문이 나왔네요. 자, 토지의 공급이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니까 완전 비탄력이므로 비탄력이면 조세 부담이 크다 그랬죠. 자, 공급자가 비탄력 많이 내는데 완전 낸다. 자, 그러면 누가 모두 부담한다? 모두 공급자가 부담하는 거죠. 공급자가 부담하게 된다. 임대인이나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했을 때 내야 될 사람, 공급자, 임대인, 토지 소유자가 다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조세 전가가 있다 없다? 없다. 조세 전가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안 내도 될 임차인에게 떠넘기지 못한다. 자원 배분에 왜곡이 나타나지 않는다. 좋은 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효율적인 조세다. 이 근거를 가지고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라는 내용을 계속 설명했던 거죠. 네, 답과 관련 없는 질문이 나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미음 틀렸고. 자, 21번. 자, 여기서 보니까 임대료 규제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출제됐어요. 19회 때. 자, 정책론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한 문제인데, 그래서 만약에 좀 특이한 계산 문제를 출제가 내겠다. 이게 뭐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한 15년이나 20년에 한 번 낼 만한 그런 계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다라면 이거여서 제가 통합이론서나 담모를 할 때나 또는 뭐 온도계 계산 문제에서도 다뤄졌던 거죠.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임대료 규제가 나오면 임대료 규제하였다. 120만 원으로 규제하였다.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푼다. 이런 내용이었죠. 규제 가격을 대입해서 푼다. 자, 임대료 규제가 나타나면 초과 공급은 나타나지 않고 초과 수요 또는 아무 변화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초과 수요가 나와야 되는데 초과 수요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초과 수요량. 자, 그럼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을 알아볼 때, 자, 가격을 대입해야 되겠죠. 이 P에다가 120만 원을 직접 대입했을 때, 자, QD를 보니까, 자, 수요량을 보니까 1000 마이너스 2 곱하기 120이니까 240이니까 76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다도 120을 대입했을 때, 자, 그러면 QS는 이라고 봤을 때 QS는 100 플러스 480이니까 58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760, 580 차이는 수요가 많죠. 수요가 얼마 많냐? 초과 수요량이 얼마냐? 180개 많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네요. 180 차이가 되겠죠. 초과 수요량 180. 자, 뭐 많이 나왔던 문제는 아닌데 계산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틈만 나면 소개시켰던 유형이었죠. 임대료 규제 문제. 자, 22번에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일 때 간접 개입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냐 저거냐 역시 간접 개입의 개발 보조금 정보였죠. 보조금 정보 이렇게. 자,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 보조금, 조세, 세금, 금융정책, LTV, DTI, 정보지원정책, 가격 공시제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했을 때, 자, 개발부담금, 개발보조금, 조세, 그다음에 금융, 정보지원정책, 나머지는 없고 답은 그래서 기억, 니은, 비급 이렇게 세 개 되겠네요. 기억, 니은, 비급. 이것도 역시 뭐 한 5초 컷에 충분히 잘 풀어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의 직접 개입이고, 그다음에 공공토지비축제도도 토지은행제도도 정부의 직접 개입, 토지거래 허가제도는 이건 토지이용 규제에 해당되는 거죠. 이 문제가 조금 요즘 이슈가 되어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 이슈가 될 시점에서 출제자가 문제를 좀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는 아마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37회 때는 좀 더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3번 대출에 대해서 옳은 거라고 나왔는데, 자, LTV 대부 비율 얘기하는 거죠. 담보 인정 비율 또는 대부 비율. 자,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로 여기까지 맞죠? 자, LTV가 올라가면 대부 비율이 커지면 지분 비율, 자기 자본 비율은 자기 자본은 지분이죠. 지분 비율은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두 개 합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 비율 커지면 지분 비율이 작아지겠죠. 자, 내 돈만의 비율과 빌린 돈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DTI는 자, LTV DTI는 사실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 기준으로 사용되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수입에 대한 수입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상업용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주거용 부동산의 순수입이 아니라 연소득에 대한 정확히 표현한다면 연소득에 대한 채무부담액에 의미를 하며 채무부담액은 원리금 얘기하는 거죠. DTI가 올라가면 부채 서비스액도 증가한다. 맞죠? 자, DTI는 연소득분의 원리금 이렇게 나와야 돼요. 원리금. 자, 그래서 DTI와 원리금은 비례관계. 여기는 맞고, 근데 틀린 것이 DTI는 주거용에서 사용되는 거고 순수입이 아니라 연소득이라고 나와야 돼요. 정확히 따진다면 두 군데가 틀렸고, 자, 3번에 보니까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한다. 그럼 대출자에 유리한 방식은 변동금리 방식이죠. 변동금리 워낙 유명한 지문이었고, 자 4번이 자 DSR이 나왔는데 뭐 DSR도 최근에 우리 시험에 좀 나왔던 적이 있는 문제였죠. 자 32회에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32회. 자 DSR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건데 자 이때 총 상환 능력, 상환 부담을 판단하는 걸 얘기하고 얘는 DTI의 일종이니까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냐가 중요했었죠. 자 소득에 대한 소득 대비 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 DTI 일종이니까 자 그래서 DSR은 총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이다. DTI의 일종이니까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제가 잘 정리해줬던 부분이었고 자 5번에 자 금리가 인상되어서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위험이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니까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해야죠. 조기 상환 위험과는 관련이 없고 자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상환 부담을 판단할 때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건 뭐였냐면 부채 감당률이었어요. 부채 감당률 이렇게.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 이렇게 쓴 거죠. 순소득에 대한 여기에 부채 서비스 이런 말은 부채 감당률과 헷갈리게 하려고 출제자가 어거지 지문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에서 상환 능력은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을 쓴다. 부채 서비스에 순 쓰는 거고 DTI는 주거용 부동산에서 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 이렇게 해석돼야 되죠. 원리금은 부채 서비스라도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상환액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어렵게 출제되긴 했지만 역시나 답이 되는 4번 지문이 옳은 거가 최근에 32회 기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DSR을 좀 더 많이 설명해 줬었어요. DSR에 큰 의미는 없고 총에 해당되는 상환 능력 판단하는데 DTI 일종이니까 소득에 대한 원리금의 비율이 핵심 내용이다. 이게 틀리게 나오지 않으면 옳은 지문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었죠. 자 24번 주거정책에서 자 소득 재분배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면 모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역시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죠. 맞는 지문이고 자 임대료를 시장가격 미만으로 임대료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서 시장의 부작용을 야기하죠. 그래서 이중 임대료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최저소득계층은 원래 영구임대주택이고 저소득은 국민이고 젊은 층은 행복이고 취약계층 등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통합공공임대주택 맞고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대료 보조를 받았으니까 소득이 증가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자 5번 지문에서 주거급여법령상 주택을 소유한 모든 사람은 자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문장이 말이 안 되죠. 주택 가지는 모든 사람이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비싼 집을 가지고 있어도 돈 받을 수 있다,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주거급여법령상 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면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소득 인정액 이하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소득이 낮은 사람들, 즉 재산과 소득을 합산을 해가지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 저소득층에 해당돼서 이 사람들의 임차를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건 주거급여는 주로 임대료 보조였는데, 임대료 보조 정책으로 주거급여를 배웠는데, 자, 일단 이 지문은 모든 주택을 사용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안 되죠. 모든이란 말이 또 의심스럽고, 정확히는 모르더라도 이 지문은 틀린 것 같아 라고 의심스럽지만 체크를 했을 것 같아요. 주택 가진 모든 사람도 돈 받을 수 있다? 너무 말이 안 되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다음 37회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일부 주택 소유한 일부 주택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이지만 저소득층에 해당된다라면 주택 소유자지만 주거의 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싼 주택, 노후된 낙후된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받는 월급 소득도 적고 자산 가치도 없는 이런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주택을 유지 수선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주거급여법상 이렇게 지원받을 수도 있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뿐만 아니라 임차인만 받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주택을 가진 사람도 주거급여로 주택의 유지 수선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이렇게 급여로 보조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37회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 36회에서 주택 가진 모든 사람이 수급권자 될 수 있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니까. 25번 투자론에서 자, 위험과 요구 수익률은 위험이 커질수록 위험 할증률 커지니까 요구 수익률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비례관계, 정의관계를 갖는다. 맞고. 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했을 때 기대가 큰다라면 투자를 한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본다. 맞고. 자, 민감도 분석, 투입 요소 변화에 따라서 수익이라는 결과 영향을 분석하는 거죠. 수익률의 결과 영향을 분석한다. 맞는 얘기고. 자, 부의 레버리지, 돈을 많이 빌릴수록 손해가 커지는 거죠.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맞네요. 자, 답은 또 너무 쉽게 나왔네요. 자, 관련 세제, 정부의 정책 또는 토지 이용 규제 변화로 인해서 야기되는 위험은 뭐냐? 이건 유동성 위험과는 관련이 없죠. 이건 법률적, 법적 위험이라고 봐야 되고, 유동성 위험은 현금 전환 가능성에 따른 위험이죠. 현금화할 때 손실 가능성을 유동성 위험, 유동성이라는 단어는 워낙 학계론에서 중요하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26번 포트폴리오 이론.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워낙 중요한 단어죠. 자,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이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 분산 투자에도 제거할 수가 없다. 옳은 거 1번이죠. 이건 1번 체크하고 나머지 안 읽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제죠.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문제가 좀 제법 많이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수익률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이 움직인다면 상관계수가 1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1이라고 할 때는 두 자산의 수익률의 크기와 방향이 완전 똑같을 때 1이라고 해야 되고, 자, 그래서 두 개가 완전 동일할 때 상관계수 1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움직일 때는 이건 상관계수가 0이라고 봐야 돼요. 상관계수 0일 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1이라고 보면 안 되고, 1일 때는 얘들이 완전 동일하게 움직일 때 상관계수가 1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효용이 동일하다고 느껴지는 조합에 연결한 선, 이거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했어요. 무차별 곡선, 효용의 차별이 없는 곡선은 이건 효율적 투자선이 아니라 무차별 곡선이라고 나와야 되고,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효과가, 분산 투자 효과가 작겠죠. 위험 감소 효과가 작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수록 효과가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역시 답과 관련된 지문으로 나와야 되는 중요한 지문인데 올해는 좀 출제자가 답을 좀 쉽게 주려고 좀 의도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일부 보이긴 해요. 자, 기대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투자의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라 그랬죠. 수익이 아니라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26번의 답은 나머지 안 보더라도 1번 딱 완벽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문제였고, 자, 27번 이제 계산 문제인데, 자기자본 수익률 뭐 워낙 많이 했던 내용이었죠. 우리가 암기 코드로 순분이지라고 이렇게, 자, 순에다가 가치상승분에다가 이자를 빼고 지분으로 나누는 거죠. 지분 투자액으로 나누면 순분이지 이렇게 암기했던 거였고, 자, 매입 가격이 8억 원인데 공 6개를 떼면 800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대출 비율이 80%니까 0.8이면 0.8 곱하면 640이 대출액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온다라면 항상 빌린 돈과 내 돈을 구분해 놔야 둘 다 쓸 거다라고 했었죠. 그럼 640원은 대출액이고 여기에다가 160원은 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둘 다 쓸 거니까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게 편하다라고 했었죠. 자, 가격 상승률이 5%니까 800원짜리가 5% 올랐는데, 그러면 800원에 5%가 얼마야? 라고 할 때 800 곱하기 0.05 하면 40원 이렇게. 물론 4천만 원인데 공 6개 떼고 보는 거죠. 처분했고 순소득은 4천만 원 40원. 자, 이자율이 5%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자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자, 이 이자는 대출액의 이자율만큼 이자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자, 대출액이 640원이니까 여기에 0.05를 곱하면, 자, 640 곱하기 0.05 한번 해보죠. 640 곱하기 0.05 이렇게 하면 32, 3,200만 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해석해보죠. 지분을 써야죠. 지분 160원. 1억 6천이지만 160원 공략식 떼고, 수는 40, 가치상승분 40 나왔죠. 40. 이자는 대출액의 이자율 이렇게 해서 32가 나왔네요. 빼기 32 이렇게 하면, 자, 80 빼기 32니까 48 나누기 160 이렇게 하면, 48 나누기 160 하면 0.3 이렇게 나오네요. 0.3 30%. 자,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연습 많이 했던 계산 문제였죠.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하는 거. 자, 28번 보죠. 이 문제가 31회 때 잘못 나왔던 문제였는데, 31회 물론 틀렸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는데 오버했던 단서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31회 때 이렇게 설명했던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 별다른 고민 없이 출제자가 그대로 썼네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풀 수 있죠.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자, 3년간 현금이 그런데 수익성 지수는 얼마냐? 자, 수익성 지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눠야죠.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유출은 유입의 70%다라고 나왔어요. 유출은 유입의 70%다 이렇게 나왔네. 유입의 70%.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시점은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출의 현가, 유입의 현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조건이 없다라면 시점은 동일하게 보는 거니까. 자, 유입의 70%니까 유입을 100으로 잡았을 때 유출은 70%니까 100 곱하기 0.7이면 70 되겠죠. 이걸 우리가 수익성 지수로 바로 쓸 수 있다라고 31회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때 설명하면서, 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문이 나와서 이런 오버되는 단서가 나와서 다음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현금 유출은 얼마야 해서 다 일일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대로 뭔가 오버된 조건이 또 추가가 되어서 나왔네요. 자, 계산하면 100 나누기 70 하면 0.428 이렇게 나오네. 1.428.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얘가 반올림하면 3이 되겠네요. 1.43 이렇게. 좀 성의가 없는 문제 같긴 하지만 뭐 우리는 쉽게 푸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답을 체크했을 거예요. 아마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풀면서도 좀 속으로 좀 미소가, 야릇한 미소를 좀 띄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나와야 되는데 또 나왔네 이렇게 하면서. 자, 29번 넘어가죠. 순소득은 얼마냐? 좀 이렇게 응용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먼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21회 때 거의 동일하게 나와가지고 기출 문제를 연습했던, 계산 문제 연습했던 분들은 익숙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건축의 총 면적이 2,000이라고 나왔는데 유효 임대 면적은 돈을 벌 수 있는 면적은 80%만이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돈 벌 수 있는 면적은 2,000에다가 0.8을 곱해야죠. 1600제곱미터만 돈을 벌 수 있는 면적이야 라고 한다는 거고, 1제곱미터당 6만원씩이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6을 곱하면 6만원을 곱하면, 자, 이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벌 수 있는, 모두 다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때 가능 총소득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1600에다가 곱하기 6만원을 곱하면 9600만원 나오겠네요. 자, 이때 9600만 원은 돈 벌 수 있는 면적에서 모두 다 돈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의 총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체가 뭐냐면 가능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효라는 말을 썼다고 유효 총소득이 아니에요. 가능 총소득을 얘기하고, 자, 전체 면적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면적은 80%야. 그래서 돈 벌 수 있는 면적은 1600제곱미터야. 이때 자, 임대료는 제곱미터 6만 원이니까 6을 곱하면 모두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때 9,600만 원은 돈 벌 수 있는 면적에서 모두 전체 벌었다고 가정된 100% 돈 벌었다고 가정되는 가능 총소득을 얘기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업현금 흐름 가해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죠. 자, 제시된 조건에 따르니까 공실률만 임대면적의 10%다. 그래서 10%를 빼면 공실을 빼면 공실률을 빼면 이렇게 되겠네요. 10%를 뺀 건 90%겠죠. 나머지가 0.9를 곱해도 되겠네요. 9,600에다가 0.9를 곱하면 8,640이 나올 거고, 8,640이 얘가 유효 총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영업경비를 빼야 되겠죠. 영업경비를 빼는데 영업경비가 유의 50%라고 했네요. 얘 영업경비가 50%를 빼라. 그러면 나머지 50%가 얘가 순이 되겠네요. 그래서 8640에다가 0.5를 곱해도 되겠네요. 4322, 얘가 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순이죠. 432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연부채 상환액은 원리금을 얘기하는데 얘는 속임수였죠. 아무런 계산에 필요 없는 거고, 원리금은 우리가 세전 구할 때 쓰는 거고, 이 문제는 순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으니까 순까지. 자, 처음 등장했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사실 계산 문제를 연습했던 분들은 21회 때 충분히 많이 풀어봤던 문제 유형이니까 좀 익숙한 느낌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30번 PF 프로젝트 금액에서 틀린 거. 자, 프로젝트 자체 사업성 또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PF다. 맞죠? 물적 담보, 신용 담보가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단어였고, 비소금화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적 소금융을 사용하고 있다. 맞고, 자, 프로젝트가 개발 사업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대출 기간도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다. 은행은 채권 회수를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채권 회수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원칙적으로 비소구 금융이니까 망했을 때 빌려준 돈을 은행이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보니까 은행도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 은행도 부실화될 수 있다. 이런 지문이 여러 번 나왔던 거죠. 이 지문도 전에 기출에 그대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26회에 이렇게 나왔던 지문이었고, 그래서 틀린 걸로 볼 수 있을 거고,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므로 위험 배분이 가능하고 속도는 좀 늦어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에스크로우 계정으로 자금이 운영된다. 이렇게 해석했던 내용이었죠.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었고, 자, 31번에 보죠. 주택담보대출에서 추가 대출 가능 금액 이렇게 물어봤는데 35에 나왔는데 36에 그대로 거의 동일하게 숫자만 바꿔서 나왔네요. 자, 추가가 중요하죠. 추가. 기존에 5천만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LTV 곱하기 가격이죠. LTV 곱하기 가격 0.6 곱하기 4억 하면 240원 이렇게 빌릴 수 있고, DTI 곱하기 소득이죠. 그래서 0.4 곱하기 70 나누기 저당상수 0.2 이렇게 하면 47에 28 0.2니까 얘가 140 이렇게 나오겠네요. 140. 그렇죠. 다시 한번. 자, 혹시나.
0.4 곱하기 70 나누기 0.2 이렇게 하면 140. 네, 맞죠? 자,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니까 자, 1억 4천인데 추가로 빌릴 수 있는 거 여기에 1억 4천을 찍으면 안 된다라고 흥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추가 나오면 기준 5천만 원 말고 더 빌릴 수 있는 거니까 답은 9천만 원 이렇게 체크했어야 되고 자 32번에 자 9억을 대출받았다. 대출 요건 다음과 같을 때 대출 금리와 10회차 이자 납부액이 얼마냐. 물론 이것도 처음 나왔으면 사실 어려운 문제에 해당되지만 전에 나왔던 문제와 숫자만 바꿔서 낸 거죠. 자 그럼 이제 원금 균등 분할 방식에서 자, 계산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자 9억을 빌렸는데 대출 기간이 30년이니까 원금을 매번 내는 원금은 자 원금 상환액은 9억을 900원이라 보고 30년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3천만 원 이렇게 원금은 3천만 원씩 낼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첫 번째 1회차에 원리금이 나왔다는 거죠. 기본 문제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금리를 구할 때만 1회차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리금이 5,7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러면 1회차에 원리금이 57 이렇게 나왔어요. 5,700만 원, 06개 떼고 그럼 얘는 1회차의 원금에다가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이 될 건데 자 원금은 매번 똑같이 이렇게 3천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구했죠. 자 그러면 이자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자가 2,700만 원 27 되겠네요. 27 이렇게 찾고 그럼 이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 자 첫 회 1회차는 전에 갚은 적이 없으니까 대출액이 잔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잔금, 대출액에 해당되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 이자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이자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1회차일 때는 갚은 적이 없으니까 대출액이 9억 원이 잔금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면 900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27이 나와야 된다는 이자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자율을 계산하면 27 나누기 900 이렇게 하면 이자율은 0.03 3%가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이자율은 0.03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900 나누기 27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10회차에 이자 납부액이 얼마냐 이렇게 했을 때 자 10회차에 자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죠. 잔금 곱하기 이자율인데 이자율은 0.03 이렇게 구했고 그럼 잔금을 구해야 되는데 10회차니까 그 전에 9번 갚았을 거예요. 그래서 9회 상환을 했을 거다. 자 9회 상환은 얼마냐 했을 때 30원씩 갚는데 9번 갚았으니까 270원 갚았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270원이에요. 그럼 잔금은 900원에서 270원 빼야 되겠죠. 그러면 630원이 되겠네요. 잔금은 630원, 0.03 이렇게 곱하면 이자가 나오겠네요. 자, 10회차에 잔금을 구할 때 자, 그 전에 9번 갚은 다음 상태니까 갚은 게 얼마야? 30원씩 9번 갚았어 이렇게 해서 자 30원씩 9번 갚았어 해서 270원이 갚은 상환액이죠. 갚은 원금 상환액이고 잔금은 대출액에다가 상환액 빼면 630원 이자율 0.03 이렇게 곱하면 자 그래서 630 곱하기 0.03 이렇게 하면 18,9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 이렇게 자 난이도 상의 문제죠. 역시나 어려웠던 문제고 그래서 역시 이거 준비가 안 됐다라면 스킵해야 될 문제죠. 난이도 상의 문제는 다 계산 문제 4문제 여기까지 해서 뒤에 이제 원가법 하나 해서 자 33번에 자 부동산 투자회사 자 이것도 뭐 최근에 계속 나온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위탁은 명목상 회사니까 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맞고 자산관리회사에 투자 운영을 위탁한다 맞고 자 최저자본금 원래 설립자본금은 533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은 755 이렇게 되죠. 50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설립자본금 533이니까 3억 원 이상 이렇게 자 5번에 보니까 등록하기 위해 자산을 투자 운영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 걸 수 있냐 없냐 또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냐 없냐? 당연히 회사가 중간에 돈 필요하면 빌릴 수 있죠. 당연히 빌릴 수 있다라고 해야죠. 이게 아마 26회에 이 지문이 그대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26회 때. 그러니까 전에 우리 기출문제를 풀었던 문제, 매그런드 기출문제에 다 있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차입할 수 있다. 맞죠? 원래 이제 법령상 보면 자산의 2배 이내로 빌릴 수 있죠. 자산의 2배 이내로 빌릴 수 있다.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면 10배 이내까지도 빌릴 수 있다.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34번 고정금리에서 대출 상환 방식. 자, 원금 균등 분할 방식은 원리금 등 방식에 비해 1회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금이죠. 원리금 초기에 많이 갚는 건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은 더 어떻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틀린 거니까 이런 지문도 명확한 거죠. 나머지 지문 안 읽고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원리금은 무조건 초기에 많이 갚는 거 원금 균등이죠. 자, 만기 일시상환은 이자만 만기까지 지급하다가 대출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맞고. 자, 원리금 균등은 원리금이 일정하다. 원리금 균등이니까. 자,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서 가중평균 상황이니까 원금 회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원금 회수 기간은 원금 균등이 가장 짧죠. 그러니까 얘가 길다. 맞네요. 자, 점증식은 초기에는 조금 갚다가 나중에 점차 늘려가는 방식이라서 미래의 소득이 증가되는 차입자에게 적합한 방식이다. 맞는 얘기죠. 나머지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질문이었고. 35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틀린 거 좀 쉽게 나왔어요. 최근에 이제 34회에도 딱 그게 답이었는데 어쨌거나 긴 지문은 5번부터 읽어 나간다 그랬죠. 우리 이제 연습했던 대로 5번부터 보면 법령에 규정이 있으니까 이건 예외적 조항이죠. 시장가치 원칙이 아니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 또는 현황평가가 아니라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래서 자, 형성 요인을 실제와 다르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맞죠? 자, 똑같은 질문이 있으니까 다시 1번도 보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 조항이죠. 그럼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4번은 임대사례 비교법은 같거나 유사한 임대사를 통해서 사시지계면이죠. 사시형의 지계, 면적 등을 거쳐서 임대를 구한다. 맞고. 자,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 얘는 떼어놓을 수 없으니까 묶어서 일괄하여 평가한다. 일괄 평가할 수 있다. 맞고. 자, 2번에 적산법이란 우리 암기했죠. 적산 초대비 임료. 초대비 기초가의 기대이율 필요경비 더해서 임료 구하는 건데 보니까 초대비가 없어요. 그럼 틀린 거죠. 이건 적산법이 아니라 보니까 수익을 분석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순수익에다가 보니까 필요경비를 더하여 임료 구하는 거, 수익 방식의 임료 구하는 거 수익 분석법이에요. 수익 분석이죠. 수익을 분석하여 순수익에 필요경비 더하는 거 이건 수익 분석법.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의외로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공부를 많이 좀 하신 분들이라면. 자, 36번 지적분석 개별분석 우리 정말 많이 했던 거죠. 자, 대상 부동산은 개별분석이죠. 대상 지역의 부동산, 대상 지역 나오면 지역분석이고 최유효용 나오면 이건 개별분석이고. 자, 유사지역이란 속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인근 지역과 유사한. 맞고. 자, 지역분석을 먼저 하는 거죠. 얘보다 지역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맞고. 해당 지역 내 부동산, 지역 나와야죠. 지역 내 부동산의 지표수죠. 지표수. 지역 분석에서는 지표수,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지표수 암기했던 거고. 자, 인근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형 중에 뭐를 공유한다? 지역률을 공유한다. 너무 쉽게 나왔죠. 정말 우리 수백 번 했던 지문이죠. 인근 지역에 대한 내용. 자, 37번 공시지가 기준법. 올해 이제 감정평가에서는 해마다 거래 사례나 공시지가 기준법 매번 나오니까. 근데 이제 작년과 재작년은 수익 방식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원가 방식의 원가법이 나올 거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상했던 대로 37번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서 원가법이 나왔어요. 준비했던 대로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 봤을 것 같고. 자, 대상 토지가 보니까 주거지역,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이 주거지역, 용도지역이 동일해야죠. 자, 보니까 표준지를 보니까 자, 주거지역이고 이렇게
자, 공시지가가 500만 원 이렇게 나왔네요. 공 6개 떼어내고 5라고 얘기하고, 지가 변동률은 상업지역은 볼 필요가 없고 주거지역에 5% 상승했다 이걸 봐야 되고, 자, 지역 요인은 동일하다 볼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은 대상 토지가 표준지에 비해서 5% 열세하고 대상 토지가 표준지에 비해서 8% 우세하다, 이 두 가지를 써야 되겠네요. 자, 기타 보정의 그 밖의 유정은 그 밖의 보정에 60% 증액 보정한다. 이거 연습 많이 했죠, 우리 시험에서. 자, 감액 보정도 주의해야 되는데 증액이 좀 더 쉽게 나왔어요. 그러면 100짜리를 160 만들어야 되니까 1.6을 곱해야 된다. 0.6이 아니라 1.6 곱해야 된다. 이거 연습 많이 했던 거였죠. 자, 그럼 보죠. 자, 공시지가 기준법은 표준지 공시지가 5죠. 5에다가 시직의 기타 이렇게 할 건데, 자, 시점 수정이 자 5% 올라갔으니까 100짜리를 105로 만들어야 되니까 1.05 이렇게 곱해줄 거고, 자 5% 열세야 돼요. 우리는 사례분의 대상인데, 자 대상이 열세하다 나왔으니까 사례를 100 잡았을 때 대상을 95로 봐야 되고, 8% 우세니까 사례를 100으로 봤을 때 대상을 108로 봐야 되겠네요. 5 열세하게 8 우세하게 이렇게 대상을 바꿔줘야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0.95, 여기에 1.08, 그다음 60% 증액은 1.6, 이거 주의해야죠. 0.6이 아니라 1.6 해줘야죠. 다 계산하면 5 곱하기 1.05 곱하기 0.95 곱하기 1.08 곱하기 1.6 이렇게 하면 86184, 86184 이렇게 나오네요. 86184. 답은 4번 이렇게 86184. 자, 38번. 자, 부동산 공시제도에서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문제인데, 감정평가에서 최근 계속 등장하고 있었던 것이 개별에, 자 먼저 답 먼저 보죠.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개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개별, 자, 시군구 나오면 무조건 개별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원래 공시기준일은 매년 1월 1일인데 중간에 분할합병이 발생하여서 가치가 변경될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날이 언제냐가 암기 코드를 만들어서 계속 제가, 자 개별 주지 4, 5, 6, 7 얘가 공시기준이었죠. 주택과 토지에. 그러니까 개별 토지는 7월 1일 나와야죠. 7월 1일. 뭐 마지막까지 제가, 자, 심기일전 뭐 파이놀 마지막 정리하면서까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1월 1일이거나 6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 이렇게 나와야죠. 이 지문을 보는 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것 같아요. 나머지 한번 보죠. 자, 표준지는 표준주택이나 표준지는 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세부사항이 이렇다라는 건 뭐 큰 의미가 없고, 자 이해가 있으면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 표준이니까 개별일 때만 시군구죠. 표준이니까 국장에게 맞고, 자 표준지로 선정되면 표준가격을 개별 가격으로 보니까, 자 표준지로 선정됐을 때는 개별을 뭐 한다? 아니할 수 있다. 맞죠? 표준 가격을 개별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표준 공시가의 효력에 대한 내용은 여러 번 했죠. 지가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지자체 무슨 업무냐라고 할 때 표준 나오면 그 업무 이렇게, 개별 나오면 과세 등의 업무. 자, 공시가 기준법에 기준이 되니까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데 기준이 된다. 이때 감정평가가 공시가 기준법이었죠. 이 지문도 표준 공시가의 효력에 대한 것도 여러 번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자, 4번. 36회에 가장 저한테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개별 주지 4, 5, 6, 7 이걸 무수히 많이 외쳤는데 외친 것이 좀 보람이 있는 문제였죠. 자, 39번 원가법. 자, 올해는 이제 원가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원가법의 가액은 재조달 원가를 구해서 감가 누계액을 빼는 거죠. 감가 누계액은 매년 감가에다가 경과한 연수를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재조달 원가를 구하고 감가 누계를 구해서 이 차이를 빼주면 이게 가액이다. 이해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근데 이제 이해할 때까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이게 더 쉽다.
근데 난이도 상해에 해당되는 문제였어요. 오히려 공시가격주법이나 거래사례 비교법보다 오히려 더 쉽게 풀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이긴 해요. 자, 일단 경과연수는 무조건 쓰여지죠. 이렇게 지났으니까 6년 경과했다. 그래서 얘는 쓰여지니까 별표하고, 자, 140만 원이다. 1제곱미터다. 라고 나왔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니까, 그러면 건물의 신축 공사비가 얼마냐? 그러면 1.4 곱하기 200 이렇게 하면 280이 신축 공사비, 신축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건축비가 기준 시점까지 이렇게 100짜리가 120으로 올라갔으니까, 자, 제조달 원가는 280원이 건축비가 올라갔으니까 100이 120으로 바뀌었으니까 1.25를 곱해야죠. 1.25를 곱하면 요만큼이 제조달 원가를 얘기하는 거죠. 제조달 원가. 자, 이걸 계산하면 280 곱하기 1.25 이렇게 했더니 350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조달 원가는 350 이렇게 체크하고, 자, 얘를 매년 감가액으로 계산하려면, 자, 경제적 내용연수가 50년이니까 얘를 다시 50년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면 여기까지는 1년치 감가액. 근데 잔존가치 없으니까 이건 이제 잔존가치는 의미 없고, 근데 여기까지는 1년 감가액인데 6년 지났으니까 총 감가 누계로 가려면 여기다가 6년을 다시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감가 누계액을 의미하겠네요. 여기까지가 감가 누계액. 자, 계산기에 350이 그대로 있다라면 그대로 나누기 50 곱하기 6 이렇게 하면 42가 나오네요. 42. 자, 그러면 350 빼기 42 또는 42 빼기 350이겠죠. 하면 308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308. 자, 원가법도 출제자가 공부하신 분들은 특별하게 응용적이지 않고 잔존가치가 없어서 좀 쉽게 공부한 사람들은 충분히 맞을 수 있게 응용 내용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문제를 좀 평이하게 좀 냈죠. 자, 40번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얘기하는데 뭐 33, 34, 35에 계속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었을 것 같은 문제인데, 자,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주된 방법, 우리가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 가장 중요했죠. 맛동산, 동산, 과자를 일괄 먹으면 임목에 살에 들린다.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었고,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많으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을 쓴다라는 거죠. 먼저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써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맛동산 과자 일괄 먹으면 임목의 사례. 자, 과수원 나오면 얘도 거래사례 비교법. 자동차 나와도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권리는 우리가 무형자산, 이때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기업가치도 권리가 포함되어 있으니 권리가 있으면 수익환원법을 쓴다 그랬어요. 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다 수익환원법을 써야 되고 기업가치도 수익환원법을 쓰는데 얘는 맞고, 자, 나머지 한번 해석하면 항공기는 얘는 원가법을 쓰죠. 여기에 거래사례 비교법이 없으니까. 자, 건물은 원가법이 맞네요. 옳은 건 2개, 1번 이렇게. 자, 40번까지 풀었는데 원래 이제 뭐 시험 당일날 제가 해설 강의를 했으면 답을 중심으로 좀 풀어드렸을 건데 좀 시간이 지난 관계로 37회를 공부하시는 분을 위해서 좀 더 가능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일단 뭐 같이 문제를 풀어봤다라면 느낌이 좀 있겠지만 사실 어려운 문제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출제되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데 좋은 점수를 맞으신 분은,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좀 칭찬드리고 싶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합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날 당일 컨디션이나 개인 간의 사정이나 또는 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조금 모자랐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 좀 안타깝지만 시기적인 문제잖아요. 사실은 지금 뭐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실 지금 뭐 자격증을 딴다 해도 바로 업을 시작하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좀 위험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분명히 조금 더
1년 더 공부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신다면 좀 더 기반이 탄탄해지면서 다음에 뭔가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저력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와 희망을 좀 가지시길 바라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좀 마음을 다독거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공부했던 분들도 밴드에 이제 올라온 합격 후기를 보면 거의 뭐 80% 이상이 80점, 90점 막 이렇게 맞았다고 하는데, 분명 글에 올리지 못하신 분들은 점수가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와 같이 공부했다고 모든 분들이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미안한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다음에는 좀 더 그런 분들도 더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일단 뭐 당분간은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좀 푹 쉬면서 조금 그동안의 지친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또 공부한다라면 37회 학교는 제가 무조건 최선을 다해서 합격시켜 드리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 드리고 시작부터 황전하면 좋겠습니다. 메가랜드에서 이제 이번에 좀 개편이 되면서 정규 과정에선 제 강의를 좀 못하게 됐어요. 메가랜드 계약상에 그렇게 됐고, 저는 이제 메가랜드에서 스마트 패스가 이제 패스로 판매될 건데, 김포중앙학원과 메가랜드에서 스마트 패스에서 제 강의를 구입하셔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스마트 패스를 좀 활용하시면 더 쉽게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 공부해서 누구나 다 충분히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다시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